보육반 발제를 맡은 노인복지학 전공자 장경은입니다. 네, 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보육에 대한 사례 2가지 정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보육 정책의 현실의 문제점 3가지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보육 정책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는 어느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주제 자체가 보육이다 보니까 아이가 빠질 수 없는 문제죠. 여러분들 중에서 미래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낳을 생각이 있으세요? 되게 많군요.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거든요. 아직 아이에 대한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데,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까닭은 문제 자체가 보육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게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으세요? 교육이요. 교육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이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가 교육비가 비싸다 보니까 교육비 부담 자체가 많이 되시죠. 네, 그에 대한 설문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2010년도에 서울신문에서 20대 남녀 275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자녀를 출산한다 했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으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양육 비용과 사교육비 부담 같은 비용 측면에서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여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양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육아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자녀를 낳지 않는다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양육비 부담 자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양육비와 그 다음에 육아 지원 기능 미흡,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힘들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결과로 보듯이 미래의 부모가 된 20대 분들은 양육비 부담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큰 고민거리로 뽑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20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모가 되실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이러한 고민을 덜기 위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전 연령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양육 수당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 시행들로 인해서 부모들의 고민이 과연 조금이라도 덜어졌을까요? 네, 그에 대한 인터뷰를 저희가 2분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척 오빠세요. 설날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2돌이 되지 않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계세요. 이거는 지금 무상보육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을 아무래도 부부가 그 가정이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돈이 3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지만 네, 사립으로 다니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상보육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무상보육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30만 원 전후에서 양육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 반면에 3에서 5세 같은 경우에는 누리가정이라는 국가 교육과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2013년에는 22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올해부터는 2만 원 인상된 2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유치원에 내고 계세요. 그 이유는 예로 보시다시피 생일잔치를 한다고 해서 유치원에서 뭐 A아이는 음료, B아이는 음료수고 3아이는 무슨 세 번째는 휴지 이런 식으로 준비물을 정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 부담으로 다 넘어가는데 이 같은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기타 비용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돈이 아무리 2돌이 되지 않고 활동을 딱히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립이다 보니까 이런 준비물 비용이나 아니면 기타 비용을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담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하소연을 했던 사연이고요. 그다음에 2번째 사연은 앞에 다녔던 아이는 사립 유치원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립에 다니다가 공설로 유치원을, 그러니까 공립 유치원으로 옮겼다는 내용인데요. 사립에 다닐 때는 무상보육 지원을 받고서도 유치원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40~50만 원이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립으로 옮긴 뒤에는 딱히 활동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유치원비
같은 경우는 사립비비에서 별로 안 들었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사립에서 했던 활동들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 영어학원들이나 영어 학원들을 보내느라 사립에 다녔을 때와 비슷한 돈이 한 달에 매주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사립으로 다니나 공립으로 다니나 똑같이 비싼 보육비가 든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 두 사례를 통해 보여지는 것은 지원금 정책을 받고서 지원금을 받지만 개인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그보다 더 많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종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높은 민간 의존도인데요. 앞서 보여주신 2012년 보육 실태 조사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2%를 차지하는 반면 민간 보육은 36%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민간 보육이 많다는 그런 시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유형별 분포도인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으로 민간 영역에 포함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가 국공립 어린이시설로 공립시설에 부담이 됩니다. 보시면 민간이랑 가정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증가 추세 보이는 반면 3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조한 성적이 보이는 것으로 민간과 그다음에 민간과 국공립이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특히나 이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수가 굉장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는 2006년도에 정책 실행이 조금 바뀌면서 가정어린이집을 개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을 보이는 사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용자 분포도인데 아무래도 지금 보육시장이 민간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 자체도 민간 시설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이시고 파란색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보시면 국공립은 굉장히 낮은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은 그 이용자 수가 굉장히 높으시죠. 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보육 정책을 실행을 할 때 민간 어린이집 중심으로 보육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간 중심의 보육 정책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간 어린이집 공급만 늘린 결과를 보였는데요. 민간 어린이집은 이용 비용 측면이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가의 정책 목표상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하는 곳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비용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괜찮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지자체 재정 부족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자체가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육 정책들의 변화로 인해서 연평균 지자체 부담하게 되는 재정 측면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앞에 표를 보시면 빨간 색깔로 된 게 영유아 보육의 국고 보조율이 49.4%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존의 지자체가 분담하게 된 비율이 50%인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0%로 굉장히 높은 국고 보조율이 50% 반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를 국고 보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율 20%이고 시 자체 부담이 80%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시로 그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획재정부의 내용을 종합한 건데요. 왼쪽에 빨간색 표를 보시면 중앙정부에서 2005년도에 사회복지 비중이 23.7%에서 2013년도 28.4%로 4%대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에는 12%에서 24.2%로 무려 12%나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렇게 차이가 큰 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사회복지 비중을 차지하는 거에 있어서 지방정부로 많이 그 분담률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옆쪽에 보시면 연도별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 현황이 있는데요. 보시면 국고금 같은 구성비가 8.7%에 반해 대응되는 지방비가 퍼센트는 12.5%로 굉장히 지방에 치우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보육료 정책들로 인해서 정책들이 확대가 됐지만 그 재정적인 측면은 모두
지방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무상보육의 대안을 정부와 대립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율이 20%로서 자체 부담률이 80%로 굉장히 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한 비율이 높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 보육료 전액 지원 외에도 양육수당 확대까지 포함해서 사전 재정 확보 없이 이루어진 정책 때문에 재정 위기가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작년에 지방채 2천억을 들여서 무상보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더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재정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 예산 및 회계를 보시면 연도별로 지금 일반 회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 반면에 보육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육 예산이 커진 반면에 국가에서 예산을 짜준 것은 별로 없다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리고 국고보조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거의 다 50%, 70% 하면서 모두 기존 보조율이 비슷한 반면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20%로 지자체 80% 다른 지방 정부에 비해서 30%나 적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재정 부족 문제를 EBS에서 뉴스를 다뤘는데요. 이거를 시청해 보신 다음에 자세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국정 목표입니다. 그런데 당장 영유아 무상보육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자체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무상보육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연아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시의 무상보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조 700억 원. 서울시는 이 가운데 40%를 정부에서 보조받는다는 전제로 예산을 짰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어제 통과시킨 서울시 영유아 보육 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35%. 서울시가 필요한 예산에 600억 원이 모자랍니다. 어제 주말 쉬고 오늘 이제 다들 출근해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보도 통해서 이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향후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저희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호소해왔습니다. 서울시 20%, 그 외 지자체는 50%였던 국고 보조율을 각각 20%포인트씩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인 10%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국회가 어제 가까스로 절충선인 15%포인트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요구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 서울을 비롯해 20%포인트 인상안을 가정하고 예산을 짰던 경기와 경남 지역에선 지난해처럼 하반기 보육 대란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상보육 재정 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 올해도 역시 서울시는 600억 원이 부족한 형태로 보육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한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재정 부족 사태는 돈이 나갈 상황은 많아졌는데 정작 쓸 돈이 모자라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대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는 높였지만 정작 그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주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과연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비싼 교육비 부담인데요. 교육비 우리나라 비싼 거 모두 아시고 계실 텐데요. 네, 다음 편은 2012년 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인데요. 보시면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비용은 20만 8,7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16만 8천원에서 2012년 8만 9천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무상보육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앞선 사례와 더불어서 교육 비용은 적어졌지만 현실에서 매달 부모가 부담하는 분담률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던 기타 비용 때문이겠죠. 네, 기타 비용은 입학 준비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활동비 아니면 현장학습비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비용은 특별활동비 부분입니다. 특별활동은 유치원 내에서 영어 교육이나 아니면 체육활동, 음악활동이라는 그런 사교육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특별활동비를 보시겠습니다. 앞에 표는 2011년도 서울시 강남구 보육료가 비싸다는 그 강남구에서 나온 비용 부담 사례인데요. 기타 경비 중 특별활동비 부분을 보시면 일반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이고요. 그리고 자유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비싼 34만 5천 원입니다. 이거는 앞에 사례에서 만 0세에서 2세는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특별활동비가 그와 비슷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기타 경비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입소료, 입학비를 제외한 한도 최대값으로 나타난 건데요. 보시면 최소가 43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렇게 특별활동비를 포함해서 기타 경비로 적용되는 금액들은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는 정부 지원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보육료 지원으로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실행 정책이 현실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앞에서는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은 결국 공보육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된 보육 시장을 공보육 중심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요. 이번엔 해외 파트로 넘어가서 보육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실 영상은 프랑스와 스웨덴을 준비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보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OECD 출산율 2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보육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네, 그에 대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 마를렌이 신뢰하는 프랑스 보육제도 한번 볼까요? 우선 이곳은 국공립 유치원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우리나라 젊은 엄마들에겐 이보다 더 설레는 말이 있을까요? 그것은 교사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Projet éducatif, projet collectif, où tout le monde travaille dans le même sens, tout le monde fait à peu près les mêmes choses avec les enfants. Voilà, c'est un petit peu la trame du travail qui est fait. Et ce sont des personnels qui sont quand même qualifiés, pour au moins la moitié. Donc ça garantit une certaine qualité au niveau de l'accueil.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국공립이고 다들 일정한 보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 엄마들이 유치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집에서 얼마나 가까우냐입니다. 그렇다면 보육료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3세 미만의 아이들만 보육비를 냅니다. 한두 살 아이들의 경우는 종일반, 반일반 등 이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당 계산을 하는데요. 부모 소득에 따라 시간당 최저 500원, 최고는 5,000원. 그런데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교사도 모른답니다. 이런 보육제도, 부모에게만 좋을까요? 아이들에게는 더 좋지요. 점심을 이렇게 뷔페식으로 먹는데도 다 속 깊은 의미가 있답니다. Oui, c'est pour qu'ils apprennent à se débrouiller un petit peu tout seuls, à être un peu autonomes. 3살 미만 아이들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밥 먹이는데 시간 다 보내고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고 불평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Parce que on pense
enfin, de manière générale, que ça va aider l'enfant après à bien progresser au niveau de l'école. Après, tout ce qui est sommeil, ce qui est alimentaire, ça fait partie des choses de base et effectivement, là-dessus, les parents sont assez confiants. 자, 이제 둘째 아이가 다니는 공립유치원을 볼까요? Et Johan, voilà, regardez. 프랑스의 3, 4, 5세 아동은 모두 무상으로 공립유치원에 다닙니다. 최소한 자리가 없어서 유치원에 못 다니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는 학교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죠. Alors on leur propose les mêmes activités, mais après à nous de voir jusqu'où on peut les emmener. Et peut-être parfois ils peuvent être plus fatigués, donc on leur en demande moins. Et puis il faut ajuster au cas par cas. C'est papa ça. 학교 가기 전 아이들 모두 비슷한 학습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교사가 할 일이죠. 프랑스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는 아주 높답니다. Ce qui est assez particulier en France depuis quelques années maintenant, c'est que tous les enseignants qui sont devant des élèves, de la maternelle jusqu'au secondaire, jusqu'au lycée, sont recrutés au même niveau d'études. C'est un master, donc un bac plus 5, comme on dit ici, donc 5 années d'études supérieures à l'université. Donc c'est vrai que c'est particulier en France. Un enseignant devant les élèves de 3, 4 et 5 ans a une formation universitaire de 5 années. 자, 이 정도면 세 아이의 엄마 마를렌이 보육제도를 신뢰할 만하죠.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와 가정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수당이 나오는데요. Et après, quand il est né, on a 180 € pour un premier enfant, jusqu'à ses 3 ans. Et à partir de 2 enfants, on a les 180 € plus des allocations familiales. Mais ça, c'est en fonction des ressources, donc ça dépend beaucoup. 아이를 낳으면 출산수당과 아동수당, 휴직수당이 나오죠. 학용품사라고 개학수당,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도 늘어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이가 많다고 생활비가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Je me suis pas dit comment on va faire pour financer. C'était comment on va faire, où on va le mettre pour qu'il dorme, comment je vais faire quand je vais reprendre le travail, comment je vais le faire garder. Mais ça n'a jamais été comment on va faire pour financer, ça n'a jamais. Donc vous avez certaine confiance dans le système. Ah oui, tout à fait.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보육을 진행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만 0세에서 이제는 최소 500원에서 5,000원까지의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돈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만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른 점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사교육활동, 특별활동비를 굉장히 많이 부담한 반면에 프랑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런 특별활동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하셔도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스웨덴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스웨덴일만큼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그중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만 18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늘 아이들로 붐빕니다. Där vi befinner oss nu i Stora Bleckholmsparken startade hela parkleken 1987 och det var för att barn och deras föräldrar skulle kunna ha en bra och trevlig social mötesplats med utbildad personal.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요. 특히 육아휴직 중인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죠. 구스타프도 육아휴직 중입니다. For the daddy and for the child as well, so it's good for us to
be off work for some time and to focus on the children and also for the children to have some. 이곳은 무료인데다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자리에 아빠가 오는 게 흔한 일인데요. 그만큼 아버지 육아휴직이 보편화됐다는 얘기죠. We introduced in 1995 a first month that you could not transfer or give away to the other parent. You had to use it yourself, otherwise you would lose those days. And we saw that, oh, that had effect. Fathers started to use parental benefit more and more. So then in 2002, the government introduced a second daddy month. So you cannot no longer transfer 60 days of parental benefit to the other parent. And that had effect too. So we saw that fathers, they use more and more. 여기까지 영상인데요. 영상은 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요. 조금 그게 다른 게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온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동안 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동안에 막상 아이를 돌보려고 하면 집에서만 있기보다는 다른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본 우리나라 정책과 보육정책과 비슷한 면이 있는 반면에 더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보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미래의 부모로서 원하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전액 지원 그리고 양육수당 등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보육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